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찬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계절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는 왠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까운 곳이라도 미처 가보지 못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작은 동네 책방은 어떠세요? 오늘은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독립서점 당신의 책갈피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책갈피는 3호선 경성대 부경대역 인근에 위치한 문화골목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가려는 책방도 특별하지만 이 문화골목 자체가 너무 특색 있고 멋진 공간이에요. 부산을 여행하려는 분들도 꼭 방문 리스트에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문화골목 내에는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공간까지 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에 위치한 당신의 책갈피. 오늘은 아주 특별한 행사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가서 사장님께 더 자세한 설명 청해 보도록 사장님, 하겠습니다. 함께 안녕하세요. 가실까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예, 아유, 이렇게 주먹으로 또,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순서도 각자 맞췄으니까 일단 마스크는 벗고 둘이니까 네. 마스크는 벗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제가 오늘 뭐 인트로에서 다 소개는 해드렸는데 그래도 네.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의 책갈피라는 서점 운영하고 있고, 이름은 박범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그 문화골목이라고 하는 제가 듣기로 네. 시설 안에 이제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문화골목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저도 볼거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둘러보긴 했는데 네. 간단하게 그 문화골목에 대해서도 한번 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최윤식 건축사님이라고 음. 건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음. 부산에 조금 문화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하는 마음으로 주택 한 5군데를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라고 해야 되나? 네. 하셔서 이제 골목 전체 분위기를 한번 그 대학가에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일종의 큰 문화시설이라 보시면 되는 건데, 따로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공간은 아니고요. 혼자 개인이 사유 공간이신 공간이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5채의 가구면은 규모도 네. 상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오면서도 마치 이거를 건물이라고 해야 네. 되나 아니면 뭐 길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렇죠. 고민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골목이라고 해야 골목이 그렇죠. 낫겠네요. 그냥 딱 골목 정도의 공간에 이제 갤러리라든가 네. 소극장, 책방, 네. 뭐 바로 앞에 있는 공방 공간, 이런 공간들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서점, 이제 당신의 책갈피와 공방, 저쪽도 이제 당신의 책갈피랑 함께 7월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뭐 딱히 이름을 붙이고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보시기에 이제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실 텐데 저쪽 뒤편으로 네. 굉장히 그 널찍한 공간이 또 있어요. 책상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활동도 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책방에서 뭐 강연이 있다거나 뭐 그 오프라인 활동이 있으면 저 공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어요. 활용을 많이 활용을 했었죠. 하시겠어요. 그리고 다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뭐 어디인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 말씀드렸지만 훌쩍 떠나고 싶은데 뭐 어디 멀리 여행을 가긴 좀 그렇고 그럴 때 딱 근처에 한번 발걸음 가볍게 오셔가지고 둘러보시기 딱 좋은 공간이신 것 같아요. 꼭 오시면은 당신의 책갈피도 한번 꼭 들러주시고요. 그럼 당신의 책갈피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공간이고 뭐 어떻게 뭐 영업을 시작하게 됐고 어떤 장소 종류는 뭐 주로 어떤 게 있고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그 지역과 노동 그리고 문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북토크 내용도 지역에서 이제 노동을 했던 친구의 에세이를 이번에 북토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앞에 보시면 쇳밥일지라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이고, 조금 그 서울에는 사실 이런 책방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게
많기도 하고 있겠죠. 네, 다양하게 있는데 네. 사실 부산에 와 있으면은 친구들이 항상 왜 우리는 저런 거 없냐 맞아요. 그런 조금 실망감과 그 아쉬움을 네. 갖고 있는 면들이 있어서 부산에도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네. 좋겠다 하는 마음에 네, 좀 만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사회에 이런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모이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건이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네, 그 일단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그렇죠.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가까운 데 있으면은 네. 정작 이용한 사람은 나 혼자야. 네. 이런 그러면 이제 또 재정상 우리가 현실의 문제는 또 간과할 수 없으니까 재정상 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네 책방 소개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우리 동네 동네 책방 또 없으면 없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있는데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동네 책방 좀 소개해드리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신의 책갈피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동네 주변에 작은 동네 책방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또 재밌는 행사가 있죠? 네. 예. 이번에 천연우 작가의 쇠밥일지 책 북토크를 음.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 청년의 어떻게 보면 성장기를 다룬 그런 성장 소설 같은 에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노동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르포처럼 읽을 수도 있는 책인데 되게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실이라든가 생각할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책이라서 선정을 하고 작가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꽤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책이라서 이미 네.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이제 그 시기적절하게 네. 제가 또 들르게 됐는데 오늘 이제 공모전에 출품할 이 영상은 이제 책방을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그 간단한 안내와 오늘 있는 행사 정도 알려드렸지만 그거 이외로 그 쇠밥일지 그 북토크 네. 강연자분께서 저자분께서 직접 오셔서 강연해 주시는 북토크가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 북토크 실황도 제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모전하고 이외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거니까 꼭 재밌게 봐주시고요. 쇠밥일지도 많이 구매를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매하실 때 당신 책갈피 이용해 네. 주시면 좋습니다. 당신의 책갈피 멋이면은 지역 서점 꼭 이용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려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이어지는 영상에서 쇠밥일지 북토크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네 지역 서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 채널도 들어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요? 네. 여러분 제가 동네 책방으로 하면 오세요 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그런 거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그래야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가을 그 곡식이 무르익는 계절에 동네 책방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책갈피 운영하고 있는 박범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책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컨텐츠로 그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10월에는 이번에 천연우 작가의 쇠밥일지라는 책으로 이번 북토크를 진행하게 됐고요. 제가 서점을 하면서 이제 지역과 노동, 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지역 노동을 다룬 에세이를 쓴 작가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좀 깊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옷은 이렇게 입고 있는데 용접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얼룩소라는 미디어 플랫폼 업체에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다들 이제 커리어가 좀 신기하게 느껴지실 텐데 용접을 제가 전문대를 나왔거든요.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12년간 그 용접을 하고 막 그 공장만 이렇게 돌면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미디어 플랫폼 업체로 간다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대충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원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됐느냐. 그냥 성장 그거부터 그냥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 원래 2살까지 마산에 태어나서 지금 2살 때 이제 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의 상계동에서 그 자라다가 그 7살 때 낙향을 했어요. 그 상계동에 지금 이렇게 주소를 오랜만에 찍어보니까 그 11억짜리 아파트가 와 있더라고요. 그게 날아갔어, 이씨. 아무튼 간에 그때 낙향을 해가지고 다시 마산을 왔는데 사기를 너무 거하게 맞아버리는 바람에 그 집안이 완전히 그 와해가 됐고 저는 그때부터 여관방에서 살았어요. 여관방에 왜 사냐? 보증금이 없으니까요. 보증금이 없으니까 여관방에서 사는 건데 근데 뭐 초등학생은 뭐 학교를 못 가지는 않거든요. 뭐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공짜로 밥 먹여줘 뭐 그거 교육시켜줘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학교를 가기는 갔어요. 엄마는 이제 그러니까 낮쯤에 어떻게든 날품팔이 일을 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시고 저는 그럼 출근해서 이제 여관으로 돌아오면은 엄마가 없잖아요. 그 이불 이렇게 깔려 있고 그냥 TV만 있는 거기다가 만화 영화를 계속 보다가 그래도 이제 다 끝나고 연속극 같은 거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뭐 연속극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오늘은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 이걸 찾아보니까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밖에 없어. 왜 그랬냐면은 제가 지금 말투를 대충 미뤄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서울말 씨가 많이 배어 있어요. 언어가 이제 2살부터 7살 때 싹 배어서 간 거죠. 근데 마산 애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뭐 지역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배타적으로 구는데 그래가지고 서울말을 쓴다고 해가지고 겁나 때리는 거예요. 막 그거 말 고치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근데 그때 이제 또 이상하게 여자애들은 서울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남자애들 떼지면 여자애들이 대우를 그거 이뤄가지고 보호해주는데 그때가 좋은 줄 알았어야 됐는데. 아니 근데 초등학교를 제가 5곳을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오씨 이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 3학년 때 아빠가 와가지고 그 원래 양부모 밑에서 컸는데 그 친엄마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단 서류상 친엄마입니다. 서류상 친엄마인데 서류상 친엄마가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너를 키울 거다 하면서 그냥 야반에 들고 데려가 버렸어요. 들고 데려가 버렸는데 이 사람이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었는데 이 사이코가 혼자가 아니고 집에 또 창원에 이제 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2층 집에 이 두 칸방이었어요. 두 칸방이었는데 반대편 방에는 이제 부부가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저를 학대를 했었냐면은 밥을 남기잖아요. 밥을 남기면은 밥그릇이 날라와요. 말을 좀 이상하게 하면은 그 효자손 알아요? 효자손을 입에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엽기적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그런 식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번은 제가 그, PC방을 가고 싶다고, 스타크래프트 너무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몽둥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엉덩이에 피멍이 날 정도로, 걸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방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취향이 독특해가지고, 제가 보는 앞에서 둘이 이거 성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맛이 들려가지고 저를 꼭 불러다 놓고 1,000원짜리나 빵을 하나 줘놓고 그걸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되게 정신 나간 환경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하다가 저는 근데 초등학생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겠냐면은 그 옆에 이제 짝꿍이 있었어요. 짝꿍은 만화방을 했는데 만화방을 이제 해서 이제 만화를 같이 보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갔는데 이 친구가 남기고 반찬 투정을 했어요. 당연히 뭐가 날라올 줄 알았고 이렇게 피해 있었는데 쓰다듬어 주더라고. 오늘 맛 없었냐고. 정상가족이란 건 이런 거였구나.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왜냐면 정상가정하고 이게 멀었으니까 이때까지 삶이. 이게 아무래도 정상적이겠구나 라고 딱 판단을 하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제 신변에 위협이 가면 아빠한테 보조금이
끊긴다는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뛰어내린 거예요. 그냥 한 5m 이런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아빠가 올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부러졌고 진짜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당한 걸 다 얘기하니까 아빠가 도발대발하면서 그 옛날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냐 물어가지고 그때 돌아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살기 다시 양엄마 밑에서 살았는데, 최근에 우리 엄마가 원래 허리를 못 펴셨어요. 허리를 못 펴셔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책이 다행히 문픽을 받는 덕분에 인생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 첫 번째 빚을 싹 다 갚고, 두 번째 수허리 수술하는데 한 500 정도 박아야 되더라고요. 대충 500을 딱 박았는데 딱 한 달 전이다. 한 달 전에 딱 가보니까 어머니가 직립보행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지, 이거지. 이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부모 관계였는데요. 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게 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게 중학생 때예요. 중학생 때 제가 역사와 사명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귀연이 다들 아시나요? 늑대의 유혹 그런 거. 그게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중학생 여자애들이 모두 다 봤어요. 자, 역설계의 원칙. 그럼 소설을 쓰면 나도 인기 있어지는 건가? 역설계를 해가지고 여자한테 인기 있어서 싶어서 글을 썼는데, 그렇게 약발은 안 되더라. 약발이 안 받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글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쭉 그렇게 써왔다가 제가 중학교 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쳐놀다가 고등학교 때 됐는데, 이제 그게 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딱 봐도 너무 가난하니까 실업계를 가자. 실업계를 가가지고 돈을 벌자. 엔지니어 하면은 듣자 하니까 한 200만 원 준다는데, 월급? 이 월급 200만 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 200만 원이라는 게 키워드인데, 그래가지고 고3이 돼가지고 그 자격증 시험을 치고 의무검정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의무검정이라서 자격증을 줘요. 자격증을 치고 이제 놀기 시작할 때 다들 이제 그때가 2학기인데 2학기 때 고3 때 다들 어땠습니까? 엄청 살벌하죠, 교실 분위기. 진짜 볼펜 하나 떨어뜨리면 죽이려고 하나? 그 정도는 사실 아닌가? 인문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는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디 대학교 간다 그 정도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는 하겠죠. 네, 우리는 반대였어요. 대학교를 가는 자들을 처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50년생부터 90년생이 엄청 지금 생각하기에는 되게 말도 안 되지만 저출생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출생.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도 엄청 높았어요. 그때 이제 대학 진학률이 거의 75%인가? 80%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부산대가 당시 성대 이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농담 아니고 직어국을 가려고 해도 3.5등급은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깡통 가지고는 이게 대학을 갈 수가 없었고, 일단 첫 번째로 그렇다고 해도 간다고 해도 세월이면 시간이고 이거 할 시간에 돈을 벌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고3 때 이제 졸업한 형이 와가지고 치킨하고 콜라를 사주면서 하는 말이, 야, 니도 열심히 하면 이어서 월급 200만 원 받아갈 수 있다. 또 20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와, 200만 원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들으시면 좀 어처구니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기세나 인터넷이나 혹은 전화가 반드시 하나는 끊겨 있었어요. 돌려막아야 되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게 집세였어요. 아무튼 간에 집세 뭐든 하나, 이 한 개가 구멍이 나는데 이게 기간제 상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그냥 당연하듯이 누리는 게 저한테는 기간제 상품이라 가지고, 이걸 몽땅 이 기간제 상품을 연구로 돌리려면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대학 안 가면은 잉여인간이라고, 진짜 영화 대사를 그대로 쓸 줄은 몰랐어. 잉여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짜증나. 그러면은 폴리텍을 갈게. 폴리텍은 학비가 싸니까. 폴리텍 학비가 120만 원이었거든요. 장학금으로 다시 나와요. 페이백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처음에 내야 돼요. 근데 그 120만 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게임 캐릭터를 꾸준히 했던 걸,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대학 등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회사가 노키아였는데요. 노키아에서 일을 했는데 그 주야교대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 8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8시 반에 퇴근을 해요. 저녁 8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그러면은 3시간 잔업을 한 걸로 잡거든요. 그럼 11시간이에요.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합니다. 63시간을 총 근무하고, 다음 주에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야근을 또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63시간 와가지고 첫 달 월급이 얼마였냐? 170만 원입니다. 200을 어떻게 받은 거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여금 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은 안 했어. 폴리텍은 현장 실습 2학년 2학기 때 있는데요. 그 현장 실습을 나가서 일을 하면은 나머지 학점들 있잖아요. 싹 다 A+ 취급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장 실습을 후다닥 나갔죠. 현장 실습 후다닥 나갔는데 제가 공장 그게 있으니까 가설을 또 세웠죠. 대기업 하청을 들어가는 게 그나마 낫다. 대기업의 설비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으니까. 가설이 동그라미였는데, 자, 실제가 틀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 이제 일하러 갔는데 이 사장이 현장 실습하러 온 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최저 시급이 그때 4,110원이었는데 4,000원을 부르더라고요. 왜 4,000원이지 싶다가도 여튼 간에 뭐 현장 실습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 하기는 했죠. 승낙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본사에서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줄 때 인건비를 아마 4,800원인가 그 정도로 잡았을 거예요. 자, 그 800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장 주머니에 몽땅 들어간 거죠. 예, 그런 식인데 그 처음에 첫날에 일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그 에폭시라고 그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이 지금 실온에 가면은 순식간에 굳어요, 진짜. 한 2시간 있으면 못 쓸 정도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400도짜리 온장고에 넣어놔요. 400도짜리 온장고에 넣었는데 이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들고 가서 부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게가 한 50kg 정도 돼요. 그리고 당시 제 몸무게가 50이었어요. 제 몸무게를 똑같이 이렇게 끙끙 들고 가가지고 하다가 엎어버린 거예요. 400도짜리를. 발목에 엎은 거예요. 발목에 엎었는데, 졸라 뜨거워야 되잖아. 400도인데. 안 뜨거워. 뭐야, 이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신경까지 다 날려버린 거예요. 쩔뚝이가 될 뻔했는데, 그, 신경 말단의 끝에 안 날아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산재 처리를 해야 FM이잖아요. 산재 처리를 해야 FM인데 그게 아니고 사장이 20분 뒤에 그것도 화상인데 초동 대처가 엄청 중요한데 사장이 20분 뒤에 기어와가지고 어디 병원으로 데려가요. 동네 의원으로. 동네 의원으로 데려갔는데 항생제를 맞추고 대충 이도 화상이니까 쉬면 나을 거래요. 근데 이 사장이 병원 그거하고 원장하고 짠 거죠. 그 시간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 이게 이도 화상이라고 되게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이거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겠다.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봤는데 3도 화상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교수님한테 시간머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현장 실습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A뿔이라고. 현장 실습 말아먹으면 학점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다닌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그 23년이었군요. 23년 1월에 2012년 2월이구나. 이게 12월인데 그 친구하고 광안리에서 여기 그 광안리에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한 명이 사수를 했는데 드디어 인서울을 한 거예요. 인서울을 해가지고 막 그 축하 그걸로 갔었는데 축하를 이제 술을 한 4차까지 먹었어요. 술을 4차까지 먹고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친구한테 제가 그냥 그랬나봐요. 이제 얘가 사수해가지고 좀 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지. 사회인 리그에서 보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빡이 돈 거야. 왜냐면은 무시하는 줄 알고 자기가 사수라고. 그래가지고 막 신경 쓰지 마라. 뭐 근데 니는 전문대 나와갖고 취업은 되나? 막 이랬던 거예요. 와, 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야. 대학 나왔다고 무시당하는 그게 약간 인터넷 클리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실제로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너무 빡이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편입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는데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가 술주정을 부렸대요. 엄마, 씨, 대학 안 나오면 사람도 안 이란다. 내 편입 밝히다, 씨. 뭐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입을 하겠다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무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부터 일수를 돌리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돈을 버셨는데 풀 레버리지를 땡긴 거예요. 니도 그 돈 빌릴 수 있으면 다 들고 온나 해가지고 진짜 풀 레버리지를 땡겼는데 제가 이제 딱 2024년에 그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퇴직금이 입금이 되잖아요. 퇴직금 4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견적을 내고 있었는데 퇴직금이 빵원이에요. 들어온 게 퇴직금이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카드사에서. 이때 뭐가 잘못된 걸 느낀 거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하니까 그때 이실직고를 하신 거예요. 동생이 있는데 이제 엄청 잘해준 동생이 있는데 얘가 100만 원을 주면 10만 원을 10일 만에 이렇게 막 들고 왔는데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재미 좀 보다가 이 인간한테 실토를 했나 봐요. 아들이 편입 막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지금 가난하고 뭐 어쩌니까 통장 15억짜리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내가 다 불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대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2014년 25살 때 빚 8천만 원을 끼고 이제 절망적인 인생을 스타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돈을 받으러 오잖아요. 돈을 받으러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굽신거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돈을 그때부터 벌기 시작했는데 막노동을 하면서 막노동을 열라 해가지고 돈을 다 벌었는데 입금 다 하고 나니까 10만 원 남아요. 10만 원 남았는데 이제 월세를 못 내. 그러니까 이거에 한 3달, 4달쯤 반복되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진짜. 자, 죽자 싶어가지고, 마산에 이렇게 쫙 보면은, 그 창원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봉황교라고. 거기 봉황교에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면 바로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 배도 보이고, 막 공단에서 아직도 불이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저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건가? 지금? 일하고 싶지 않을 텐데, 저 사람들도? 아니, 무슨 책임감 같은 걸 져야 되니까, 그래서 살고 있겠지. 그래. 책임을 지자. 내가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엄마가 특히.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GM이라는 공장에 취해버렸어요. 이제 창원 GM이 공장이 있거든요. GM 차 아시죠? 그 쉐보레 만드는 곳인데, 이때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를 경험을 해요, 제가. 계약서 쓸 때부터 좀 이상해요. 계약서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 6, 9개월. 그래가지고 9개월 왜 이런 식이냐면 퇴직금 안 주려고. 그리고 정규직 못하게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3개월 일단 찍었거든요. 3개월 치고 그거 일을 시작하는데 일이 뭐였냐면은 이게 프레스 아시죠? 꽝꽝꽝꽝. 그 프레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차 문짝 있잖아요. 처음엔 맨들맨들하게 되는데 이걸 쾅 찍으면 차 문짝 모양이 돼가지고 와요. 그걸 잡아가지고 걸어가지고 밀어줘야 되거든요. 진짜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단순 노동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속도가 열나 빨라요. 진짜 이래서 한 5초 늦잖아요. 앞으로 흘러가면서 그런 버튼을 누르거든요. 삑 소리가 나요. 그럼 이제 정규직들이 와가지고 쌍욕을 하는 거죠. 나가 죽으라니 뭐니. 뭐 근데 그건 거 공장에서 익숙해져.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정규직들이 낮엔 좀 덜한데 이제 야간 근무, 이것도 주야였어요. 야간 근무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2시간쯤 하면은 그게 끝나요. 한 공장이 끝나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요. 한 20분 30분 동안 기계 만져요. 하고 또 어디론가 사라져요. 나중에 보니까 휴게실에서 유튜브 하고 있거나 장기 두고 있거나 뭐 주식하고 있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느냐? 8천만 원입니다. 저희 월급은 그럼 얼마였느냐? 2,4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를 그때부터 느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GM에서 하도 이 단순 노동을 하다가 근데 주말에 또 막노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월세를 낼 수가 있으니까. 주말에 막노동을 했어요. 조경 막노동이었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아저씨를 만났어요. 한 명이. 아저씨가 차를 픽업을 해서 데리러 왔거든요. 데리러 와서 맨날 이렇게 노가다를 가는데 이분이 용접을 보여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다리 밑에다가 이제 기초 철골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용접을 쫙 하는데 신기해서 이렇게 보니까 용접 이거 한번 해보면 도움 된다. 어디든 도움 된다. 한번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용접이 그 면을 쓰면 검었잖아요, 앞이. 용접면이 되게 검게 생겼는데 이게 차광도가 11도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아는 선글라스 있죠. 선글라스가 차광도가 한 2도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거 하면 이게 태양 빼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막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도 당연하겠지만 불꽃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불꽃이 이렇게 샥 이렇게 가는데 반딧불이가 약간 춤추는 것 같이 가요. 이렇게.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벗으니까 이렇게 그 지나갔던 자리가 이렇게 착 예쁘게 메꿔져 있는 거예요. 이거다! 이걸 해야겠다. 아니 이거 맨날 해봐야 이거 잘한다고 해가지고 월급이 더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용접을 이제 학원을 그 등록을 했죠. 이제 그동안 그 돈은 못 갚겠다고 그냥 들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SJ중공업이라고 원래 중공업이었어요. 여기가 중공업이 어떤 데냐 뭐 대충 그건 아시죠? 교회 그 사람 아들내미가 하던 곳인데 여기 노조가 얼마나 미친 인간들이냐면은 85년도 때 그거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그때 노동운동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좀 자랑처럼 될 것 같은데 문통을 만났거든요. 문통을 만났는데 이게 쇠밥일지를 왜 추천했느냐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이제 경남에서 노동운동이 하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 인권변호사가 누가 있어요. 법무법인 부산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금 옆구리를 계속 찔러보니까 나중에는 창원에서 그러니까 경남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 치고 내덕 안 본 사람 없죠. 참고로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번아웃 오셨어요. 네. 아무튼 그거였는데 맥락이 그때 생각나서 노동운동 막 할 때 그 현대 크레인까지 올라가고 막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했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기어이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생각나서 읽으셨다고 하는데 그 중공업이 인수를 했어요. T를. 그리고 T라는 회사가 T그룹이 인수를 해서 그 방산 쪽 그것도 하고 뭐 대형 트럭 있거든요. 초대형 트럭 그 중동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왕트럭들 있잖아요. 왕트럭들의 밑에 들어간 차축 용접을 했었는데 여기도 이미 약간 엉망인 게 정규직을 30몇 년을 안 뽑았어요. 일단 그냥 정규직을 애초에 안 뽑겠다는 소리죠. 그럼 뭐 어떻게 돌렸느냐 하청 돌리는 거죠. 근데 하청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제가 2달째 정도 됐어요. 2달째 때 회사를 출근하니까 그 저희 회사 앞에 이제 그 사상이라고 그라인더 이렇게 그 절삭기가 있어요. 이렇게 뺑 하고 돌아가는 건데 그 용접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불꽃이 튀죠. 이 튄 게 땅으로 붙으면은 똥 같은 게 이렇게 붙어요. 용접똥이라고 하는데 이걸 갈아주는 거예요. 이 라인 자체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통째로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도 아니라 하루 만에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전날이 월급날이었거든요. 월급을 몽땅 들고 사장이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다고 멀쩡했느냐. 제가 회사를 나오고 얘기인데 나오고 한 3달 뒤에 검찰 조사 그러니까 05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창 양산이었는데 05 아니잖아요, 양산이. 그래가지고 05로 딱 연락이 와가지고 네 여보세요 하니까 네 창원지검 뭐뭐뭐 검수 어디부 뭐뭐뭐 검사입니다. 오이씨. 그러니까 경찰도 아니야 심지어. 검사가. 그러니까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회사 건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일학습병행제라는 제도가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근데 청년들이 막 들어와요. 몇 명이. 들어오면은 이 친구들이 얼마 안 하고 나가니까 이 사람이 그걸 신청을 해놓고 지원금을 빼돌린 거예요. 지원금을 빼돌린 건데 보통 한 6개월 하고 나가서 이렇게 잘 안 잡혔는데 제가 2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하필이면 2년 정도 일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잡힌 거예요. 저만.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너도 가담한 자 아니냐 사실은. 이 회사에서 2년 동안 붙어있는 사람이 없었다. 당신은 가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기였어요. 진짜 다들 한탕씩 해먹고 튀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청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는 기가 찬 일이 뭐가 있었냐면 여름에 용접을 해요. 여름에 용접을 하는데 저희가 바깥에 부스가 격리가 돼 있어요. 하청은. 부스가 격리가 돼 있는데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선풍기를 쬐면 안 되거든요. 용접은. 왜 안 되냐면요. 용접을 하면 1800도 이거 액체 상태잖아요. 용접물인데 이때 바람이 들어오면은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그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못 써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선풍기를 못 쬐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름에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근데 정규직들은 실내 안에 있고 그 에어 프레셔가 있어요. 이렇게 그 동그란 코끼리 모양 그게 있는데, 바람 쐬는 게 있는데, 바람 쐬는 거? 아무튼 바람 쐬는 걸 그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일하는데, 그 휴게실이 있었어요. 휴게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휴게실에 에어컨으로 막 쬐고 점심시간에 낮잠을 잘 수가 있더라고요. 개꿀. 왜냐면은 하청들이 보통 이제 박스 깔고 자거든요, 그늘에. 그래서 하청의 최고 복지는 사실 그늘입니다. 그늘이 있는 곳에서 박스 깔고 자는 게 그나마 휴식법인데, 안 쉬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와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데, 어떤 덩치 큰 아저씨가 이렇게 왔더만, 니 어디고? 예? 저 무슨 소린지 대충 직감하고, 어디 소속인데 하니까, 하청은 여 오는 거 아니다. 가라.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니 월급도 엄청 많이 차이 나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한 두어 배 정도 나는데,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받고 대우는 대우대로 더 많이 받으면서 쉴 거 다 쉬고 본인들은. 그러면서 아니 이걸 못 내주겠다고? 샤워실도 못 써요. 심지어 샤워실 못 써가지고 맨날 땀에 절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못 쓰게 하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을 텐데,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거고, 당신들은 그 투쟁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정당한 우리의 권리다, 이게 논리인 거예요. 말이 되나 이게.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해가면서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 회사도 좀 망할 것 같고, 또 이 회사에서 썸을 타게 됐는데, 책을 사시면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 썸 탄 사람하고 뭐 얘기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양산으로 갔어요. 양산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냥 막 진짜 수도사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4개월 살다가, 5개월이구나. 5개월 정도 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가 암이래요. 아니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이렇게 창원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어머니 이제 병원실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 취업도 너무 안 되고 모아둔 돈 다 떨어졌고, 그나마 이제 빚으로 계속 나가니까 그 상태인데, 뭐든 안 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탁 나오는데, 수술 잘 됐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럴 때,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뭐든 다 안 된다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거나, 막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병원실에서 이제 병원 침대 있잖아요. 침대에서 그 처음 딱 깨서 하는 얘기가, 니 집 다 어질러 놨지 또? 에? 내가 내 아이면 니가 또 어떻게 살겠노? 밥은 제때 먹었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와,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했는데 취업이 잘 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첫 회사를 어떻게 잠깐 잡았어요. 인데 하청이었어요. 하청이 지금 지역 청년들이 그나마 많은데, 지역 청년은 여기서 다 남성입니다, 전부 다. 여성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여기 경남은 제조업에 다 몰아줬거든요. 울산 보면은 여성 인구 9고 남성 인구가 10이에요. 그래가지고 젊은 여성으로 한정하면 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제조업에다가 다 갖다 몰아줘 버리니까 여성 인구가 별로 없는데, 거기 청년 남성들이 당연히 제조업 같은 데 가겠어요. 청년 남성들도 당연히 서울로 가지, 경기도나. 근데 남아있을 만한 곳에 유일한 정도 되는데,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교통 중심지에 있고요. 교통 중심지에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기가 쉬워. 좀 공장들 보통 그거 내비 찍어보면은 어디리 있고 막 사슴 이렇게 뛰어다니는 데 있어요, 막 보면은. 그런 곳에 있고. 근데 교통 중심지에 있고, 그리고 일을 오래 시키지 않아요. 일을 오래 시키지 않고 딱 8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8시간 딱 일하고 뭔가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건 정규직 문을 열어놨어요. 정규직 문을 열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역으로 잘못 작용하냐면요, 희망 고문이 돼버려요. 이제 이 정규직을 뽑으려면 기본 2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2년이 있고, 거기다가 무슨 자격증이면 플러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너무 슬프지만은 회사 중추 관계자가 자신의 그것일 것, 친구 관계거나 뭐 아버지거나 삼촌이거나 할 것일 것,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그거 붙어가지고 정규직으로 가는 분이 있는데, 심지어 이게 직군이 거기가 방산을 하거든요.
근데 열차 일을 했어요. 제때 이제 제가 한 달 하다가 관둔 게 아니고, 뭐였더라. 채직 권유하는 거 뭐라고 하지? 공고사직. 네, 공고사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원래 한창 통일된다고 그래가지고 열차 프로젝트 막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빠그러졌나봐요, 이게. 그래서 공고사직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전에까지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월급이 너무 짜요. 8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원래 제조업은 잔업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부장적인 게 더 셀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8시간, 그러니까 부부가 8시간, 8시간 같이 일해서 200만 원을 번다고 치자고요. 8시간 둘이 해서 200만 원을 버는데, 남자 한 명이 몰빵해서 13시간, 12시간 일하면 200만 원을 법니다. 뭐가 이득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업 체계가 이 과정에서 생긴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는데, 암튼 그래가지고 200만 원도 그때 한 160만 원 들어왔었어요. 그때 월급이 2018년에 160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거는 열차 만드는 기술은 어디다가 딴 데다가 못 써요. 왜? 템밖에 열차를 안 만드니까요. 다른 기업이 있긴 있는데 거긴 다 중소기업이고, 사실상 이 기술은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려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정규직만 되면, 왜냐면은 이 평균 연봉이 하청이 한 2,600 정도 돼요. 상여금 다 받아서. 근데 정규직이 4,400으로 시작해요. 나중 가면 더 벌어집니다. 당연하지만 곡선이 거기는 연공급제라 가지고 돌아가면서 몇 %씩 오르고, 우리는 최저임금에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임금 차이가 처음에 1.8배인데 나중에 퇴직할 때 보면 한 3배로 늘어나 있어요. 3배하고는 3.5배까지 늘어나 있는데, 다 그럼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정규직을 가고 싶은데 문제는 해당 직렬이 필요 없으면 안 뽑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인 거예요. 아까 전에 통일 열차가 빠그라진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코레일 그거밖에 이제 만들 게 없는데, 코레일도 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적자 산업이에요. 정규직을 더 안 뽑아요. 정규직을 50명이 했으면 한 2명 뽑아요. 그 희망 고문 때문에 그 친구들은 계속 다니는 거고, 이런 식인데, 이게 그나마 가장 좋은 직장이고요. 더 떨어지면 어디에 되느냐, 이제 강소기업들 있거든요, 창원에. 저는 실명을 바로 겁니다. 창원 3대 압덕기업이라고 있어요. 창원 3대 압덕기업, 도산업, 그리고 공조, 그리고 이랑 그곳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4대까지 하면 신중공업이라고 있는데, 신중공업이 자플랜이 1.9점으로 아쉽게도 3대에 탈락했습니다. 아쉽죠? 나머지 1.5, 1.6, 1.7입니다. 네. 근데 이 1.5 회사가 산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면접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면접을 갔었는데, 한 1시간 사람을 세워둬요. 이러다가 반장이 와요. 반장이 와가지고, 니 용접한 다음에 실력 한번 보자 해가지고, 겁나 열심히 했죠. 영화, 잘하네, 이거. 야, 니 돈 많이 받겠다. 막 이래가지고, 진짜 돈 많이 받는 건가? 하고 했는데 또 한 30분 기다려. 상무님이 서류를 이렇게 들고 와요. 돈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겠군 싶었는데, 딱 다니까, 네, 천현우 씨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소리를 들었고,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근무 시간은 8시부터 9시입니다. 네, AM, PM입니다.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뭐지? 근데 저희는 기량에 따라서 월급을 그러니까 시급을 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물어봤거든요. 반장님한테 시급 얼마냐고. 500원 더 받으시더라고요. 기량이 늘어서 500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봤더니, 이제 신기했는데 되게 보육원이 있어요. 보육원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느냐. 사고친 애들.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애들의 가상함을 목줄을 재고 이렇게 그거 팔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이었고, 성공조라는 곳도 면접을 가봤는데, 성공조는 현장으로 갔는데, 기량을 보려는 분이 되게 지친 얼굴로, 저 4일 뒤에 나갑니다.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4일 뒤에 나간다는 선포를 딱 한 다음에, 여기 왜 굳이 오려고 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해가지고, 저 혹시 직전 주 노동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되게 얼빵한 질문을 했는데, 70시간 정도 일한 것 같네요. 네. 뭐 하려고 하시면 하세요. 이러면서 네, 받을게요 이러는데,
친절하게 또 나중에 또 겁나 잘 봐줘 또. 아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서류를 또 이제 그 이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아니 이게 짠 거 같아 둘이.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부터 시작하고 뭐야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그 다음에 끼어들었죠. 아 혹시 8시부터 9시까지 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저렇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시까지 합니다. 네, 기량은 또 그것 따라 올라갈 수 있으며 그래가지고 또 오는 길에 그 아까 전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시급을 물어봤죠. 그때 최저 시급이 그 뭐였더라 7,500 그거였죠? 아마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을 텐데 저 8,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신입 구하시느라 고생 좀 많으실 텐데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러고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면접을 안 봤는데요. 왜냐면은 노동자들이 단체로 도망갔다는 그게 썰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청을 안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그 회사를 갔는데요. 이 회사가 그나마 나았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절반인 그런 곳에서 워낙 이제 그지 같은 회사를 많이 그거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만 잘 돌아가도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대충 거기서 한 달 월급이 한 250 정도 됐는데 막 편하게 굴리진 않아요. 편하게 굴리진 않고 나중에 뒤끝이 장렬한데 아무튼 여기서 잘 돌아다니다가 이제 점심시간이었어요. 한 번은 여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책상을 4개 정도 붙일 만한 철판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후크로 들고 가가지고 크레인으로 내려놓으면은 그 자동으로 이제 플라즈마 절단기가 이렇게 센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다 올려놓는 건데 점심시간에 이제 그거 과장님이 있었어요. 이걸 옮기는 이렇게 쭉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 밥 먹으러 가자. 알았다. 이것만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점점 기울어지는 거야. 뭐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과장님 막 이랬거든요. 그 듣고 이제 과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게 뒤로 뺐는데 철판 면적이 졸라 넓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철판이 쾅 하고 떨어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운인데 옆으로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억짜리 기계가 날아갔겠죠. 대신 수억짜리 기계가 날아갔겠지만 사람은 살았는데 꽝 하고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약간 비껴가지고 발이 이렇게 팍 찍힌 거예요. 그게 톤이 아마 10톤인가 그럴걸요? 10톤짜리가 그 발을 직격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 이렇게 쫙 튀고 사람 비명 소리만 들리고 막 현장에 전 굳어가지고 이렇게 팍 쓰러져 있는데 막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되고 그 사장은 와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멍하니 봤는데 사장은 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됐다 이 소리만 반복하고 있고 막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음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계속 지혈을 하려고 하고 그 현장이었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와, 우리가 다치면은 누가 알아주질 않는다. 이게 무슨 뉴스에 나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니, 누가 이 현실을 알아주지? 나는 운 좋게 안 다쳤지만 다른 사람들 막 다치는데? 그래서 글을 써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일지를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지를 쓴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어떻게 된 건 아니고 코로나가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회사가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사님이 제 면접을 봤었는데 코로나 들이닥치기 한 3개월 전에 장사가 안 돼요. 재고가 너무 많아. 어느 날 이사님이 제가 이어폰을 듣고 용접을 하거든요.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어폰을 빡 보면서 이런 거 들으면서 용접하지 마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전조였죠, 이게. 그리고 이걸 시키다가 이제 나중에 현장 청소를 시켜요. 근데 현장에 막 그 기계 쇠랑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름 떼진 거. 청소 업체가 이걸 깨끗하게 막 만들거든요. 불가능해요. 근데 기름때 이거 가지고 막 그거 닦으라고 하고 꼬장이랑 꼬장을 다 부리는 거예요, 진짜. 왜냐? 이게 조금 있으면 휴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지원을 받긴 하지만 정부 지원을 회사 돈을 써야 돼요. 그 전에 나가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기어이 버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면 죽는데.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그러니까 자금을 줘요, 정부에서. 휴업을 하게 됐는데 휴업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권고사직을 받았거든요. 월급 2달치 줄 테니까 나가다오 제발. 실업급여 받으면서 어차피 뭐 일하면 되지라고 해서 이제 그걸 해놓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있었는데 제 이제 경남대학교에 양승은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거제도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제 연구소가
제 코앞에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그렇게 실업급여를 꿀 빨고 있었는데 책을 보다가 이 책이 너무 꽂힌 거예요. 작자가 누구지? 경남대학교. 그래가지고 바로 SNS에 연락을 한 거예요. SNS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만나달라고 드리는데 이분도 이제 그 사례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듣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들을 듣고 정리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어요. 김경수 지사가 막 공유를 하고 그때 이제 뭔가 이 얘기가 먹히는 건가 싶었지만은 그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 다시 이제 실업급여가 끝났고 꼴을 더 빨 수 없으므로 다시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2021년 4월이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오세훈이 92.5%의 이대남한테 몰표를 받았어요. 막 그때부터 이대남들이 엄청 소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얼룩소에 청관율 선배라고 있거든요. 그 시사인 기자인데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뭐 유명하지 않다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기자가 20대 남자라는 책 썼던 거부터 해가지고 막 쭉 나오는데 정작 우리가 없어요. 다 20대 남자들 보면은 뭔가 4년제 대학 나왔고 뭔가 그 취업을 위해서 스펙 쌓을 여유가 있고 뭔가 서울에 그거 살고 있고 뭔가 그리고 더럽게 찡얼거리고 약간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썼어요, 장문에. 아니 씨, 우리는 그따위로 살지 않는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뭘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썼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 이렇게 산다. 근데 당신들은 맨날 안티페미니즘이니 뭐니 이런 거에다가 가둬놓고 존나 패잖아. 아니라고 그런 거.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공유가 200회였나. 페이스북의 그 좁은 풀을 생각하면 200회가 엄청난 거거든요. 나중에 더 많이 갱신하게 되지만 아무튼 그때 막 와요. 진짜 막 메신저가 불이 나요. 친추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그 피렌체 식탁이라는 데다가 묶어서 글을 냈었거든요. 그 글을 묶어서 냈는데 이제 유료 연재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하고 이제 주간경향에서 이제 이 칼럼이 시작된 겁니다. 주간경향의 쇳밥일지를 하면 이제 체험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노동하던 얘기예요. 거기에 잘 담겨 있는데 주간경향이 연재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그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 얘기를 써보자는 거예요. 이 현장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듣더니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듣다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빡이 쳐가지고 아니 이걸 모른다고? 아니 몰랐으면 당신들이 왜 대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뭔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듣고 제가 화났다가 미안해졌는데 저희가 사실은 공장 단톡에 잠입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차 얘기, 술 얘기, 여자 얘기, 뭐 비트코인 얘기, 토토 얘기 이거밖에 이 5굴레에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할 말이 없어. 사실이니까. 생각해보니까 맨날 담배 피면서 그 얘기하거든. 좀 철 있는 애들이 부동산 얘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하니까 뭔가 뽑을 수 있는 소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안 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연재를 해주시라. 연재를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는데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책을 쓰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계속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동네 책방 같은 데서 그러니까 동네 출판사 같은 데서 왔는데 쓸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칼럼을 3개를 연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3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억하심정이 많아가지고 막 쏟아낸 거죠. 진짜 막 쏟아내고 있었는데 와 책까지 쓰려고 하면 무리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이장 편집자한테 10월 며칠이었던가 생일 거의 근처였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저 문학동네 이장 그거입니다. 대충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출판해보지 않을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학동네 왜냐면 제가 사실 글을 계속 썼었어요. 뭐 대충 아시겠지만 공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글을 쓰는 그걸 하라고 하면 무리거든요. 글을 계속 써왔었는데 공모전에서 17전 전패를 했습니다. 진짜 단 한 곳도 제 글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문동 이것들이 2번을 깠거든요, 저를. 근데 먼저 와주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되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는 건 내는 거고 책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뭔가 바뀌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어 스타트업 얼룩소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칼럼을 연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얼마를 불렀느냐 조건 따지지 않고 한 달에 글 연재해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
우와! 이 자금, 그러니까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돈을, 그래가지고 글 하나 쓰고 튀어고 2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겠다마는, 진짜 그 인간은, 어휴.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글을 되게 성실히 연재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200만 원은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200만 원 받으면서 성실 연재를 했었는데, 그때 리스트에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이 모든 이제 연재 작업도 마치고, 책 초고도 다 털고, 막 이제, 용접 기능장 필기 시험을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능장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갑자기 청관율 기자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제 그 전날에 막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얼룩소 인턴에 합격했다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엄청. 그래가지고 아, 인턴 제안인가? 인턴 제안을 하려고 마산까지 오는 이 한가한 회사는 대체 뭐지? 라고 했는데 앉아가지고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대충 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갈비찜 먹으면서 소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우씨, 저희 일 하나 합시다. 예? 자기 얘기 이제 다 털었잖아. 솔직히 할 말 없지? 아, 사실 그래요. 칼럼을 너무 빠르게 썼으니까 다 털어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얼룩소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연로하신 어머님도 있고 창원을 제가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서울 생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연봉이 얼마죠? 전 다 깐다고 했습니다.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책을 냈는데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 쪽을 썼는데 그러니까 대우조선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얼추. 아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사실은 대우조선이 요약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용접을 하면은 그래도 돈을 좀 많이 준다는 그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다들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조선소인데. 경남도 그렇거든요. 경남이 맨 마지막에 인생 다 꼬이면 가는 게 조선소예요. 왜? 돈이 되니까. 근데 최근에 유채한지 회장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 요만한 공간에 이 절반쯤 되는 공간 구조물에 자기 용접을 해버리고 안에서 이렇게 용접을 해서 그냥 거기에 갇혀가지고 투쟁을 하셨어요. 일도크를 점거하고. 근데 이분이 임금 가지고 투쟁을 했는데 260만 원을 벌었어요. 직전 그것 때.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A급 용접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박 용접, 배용접은 실력 척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긴 거리를 균일하게 때우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균일하게 때우면 되는데 이게 이제 블럭 쌓이는 법 아시죠? 9개 큐브 생각하시면 되는데 9개를 이렇게 쌓아서 한 블럭을 만들고 또 그 9개를 쌓은 거를 또 9개를 만들고 그 9개를 쌓은 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게 블럭 단위가 커질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임금이. 당연히 거리가 길어지니까. 그걸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크레인으로 들고 엄청 큰 크레인이 들고 가가지고 조선소에 이렇게 탑재를 해요. 조선소에 탑재를 하고 그걸 용접을 하는 건데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배 위니까 발판을 타고 용접을 해야 되는데 유채한지 회장이 그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했던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임금을 치면은 일당 3, 40을 받던 A급들인데 이분들이 26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지역 사회에 지금 제조업이 이런 모양인데, 저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었는데, 청강대에서 그걸 했을 때 이제 제가 자신을 좀 돌아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 삶이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불행해요. 좀 많이 불행한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겪고 사냐. 이걸 버텨내는데 뭐가 필요한 거냐, 대체. 나도 그게 궁금하다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냉소하지 않는 거예요. 냉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왔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 드러운 꼴을 보다 보면은, 빡쳐요.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성토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토를 해봐야 조직도 없고 그냥 하청 노동자들 뭐가 있어요. 분노를 계속 쏟아내는 거. SNS에 막 그런 분노들 많아요. 트위터가 보시면 그 등지에 특히 많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포기해요. 아무래도 듣지도 않는 거라 슬퍼요 막.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어떻게든 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종 단계에 지나면 이게 냉소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현장 직원들한테 처음에 이제 신입들이 오면은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래요. 당연하지. 11시간, 12시간 일하는 게 안 힘들어요? 안 힘들면 말이 안 되지. 현장직인데 몸 쓰는 일인데. 형님 너무 힘듭니다. 짠. 니만 힘들어! 이게 냉소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너만 힘들어? 우리는 안 힘드냐고. 다 같이 하는데 왜 너만 지랄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냉소인데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끝이에요. 만사 그렇게 보게 될 텐데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러면? 뭐 내 신세를 어떻게 바꿔요? 그냥 여기다가 적응하고 그냥 당연한 거야. 이런 삶은 당연한 거고 내가 공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뭐 솔직히 공부 안 한 것도 사실이냐? 자신을 냉소하게 되고 세상을 냉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뭔 상관이야. 정치가 뭐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야. 그런 식으로 그게 되는데 냉소하지 말자는 건데 제가 냉소하지 않는 방법은 그러니까 냉소가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삶이 안 변하면 냉소를 하게 됩니다. 삶이 안 변하게 되면 냉소를 하는데 이게 심지어 냉소를 안 하기가 어려운 게 월급이 계속 같은 자리에 돌잖아요. 내가 암만 열심히 해봐야 뭐합니까? 삶이 바뀌질 않는데 그 쳇바퀴를 돌다 보면 사람이 지쳐서 냉소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저는 책을 봤어요. 왜냐면은 공장 다니면 애들 정부 무식하다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책을 열심히 보고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기록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몸도 좋아지고 나아지잖아요 자신이. 나아지는 뭔가를 찾는 건데 저는 냉소하지 않는 방법이 결국은 계속 나아지는 무언가를 찾는 것 자신에. 그리고 뭐 더 플러스 하자면은 타인의 말이나 정보 같은 걸 무작정 수용하지 말고 자기 머리로 늘 생각하는 것, 자기 머리를 늘 깨워놓는 것, 자기가 치열하게 그냥 움직이면은 계속 지쳐 쓰러지지 않고 냉소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냉소하지 않은 결과 이거 성공담처럼 돼버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근데 그 결과 책을 지금 쓰게 됐고 제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앞으로도 냉소는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뭐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이 현장의 얘기를 타인의 입을 빌어서 이제 제가 얘기는 다 털었거든요. 타인의 얘기를 빌어가지고 그리고 통계와 데이터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동운동이 하지 못했던 그 영역을 제가 한번 뚫어보려고 합니다. 헛소리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좀 한국 노동 현실,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정말 긴 해주신, 시간이네. 네. 작가님한테 일단은 한번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디프리로 치킨과 맥주가 있습니다. 네, 그럴 예정이니까, 혹시 남으실 분? 원래 2시간으로 예정해 있었어서, 네, 1부를 이 정도로 하고, 잠시 뒤에 화장실 사용하실 분 사용하시고, 저도 이제 책을 좀 팔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 구매 시간을 잠시 가지고 나서 한 10분 뒤에 휴식 시간 마치고 질의응답 제가 미리 받아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 잠시 갖고 나서 네, 뒤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타임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좀 있기는 해요. 사실 책 나오고 나서 네. 책에 나왔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책에 나오셨던 이제 심 여사님도 당연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포터 아저씨 조금 어떻게 보면 책 1, 2, 3부가 소년의 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2부에는 정치에 좀 눈뜨는 과정처럼 이야기가 되었고 3부에서는 이제 자기의 현실과 지금의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글이 되고 싶은 포부를 말하면서 끝나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보면서 이제 다른 분들 책에 나오셨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실 분들이 반응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재밌는 질문이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항의가 많이 들어오죠. 네. 나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아냐고. 그러니까 SNT에서 만난 한 여성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씨라고 해가지고 잠깐 도서관에서 썸 타고 그랬었어요. 이분이 트레바리로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스포일러라고 피했다.
책을 사시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분이 이 책을 보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전화 걸려고 아이씨 이거 봤구만. 그래가지고 네 여보세요. 아 설마 이렇게 생각했었어? 현우 씨 나 좋아했구나. 용건이 뭔데? 아니 뭐 이름이 본명은 아닌데 뭐였더라? 숨기느라고 애쓰는데 숨겨지나? 끊어.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예. 아저씨 같은 경우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못생겼다는 말을 대놓고 쓰니 어떡해. 이분이 생긴 게 좀 기괴한데 못생겼어요. 살도 작고 머리카락도 별로 없어. 왜 다 여기에서만 안타까워하시죠? 아무튼 예. 예. 이게 희소자원이야. 그래서 희소자원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초라하게 생긴 건 목소리가 엄청 미성이에요. 막 듣고 있다 보면은 막 개소리를 해도 설득력이 되는데 야 현우야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못생긴 건 좀 아니지 않니?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의 반응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따로 책을 읽는 층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 사전 질문 받았던 것들 중에서는 거의 대답을 하시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전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개인사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고 말라. 호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었고, 또 공장 일을 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정규직 희망 고문이 되게 많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되는 사례가 있는 건지. 근데 무슨 느낌이냐, 완생자가 네. 있고 완생자는 어떻게 되느냐, 완생을 이룬 이가 있죠. 현 가보면 픽업이 된 애들이 있는데 이게 뭐 운이 좋아서 혹은 이제 몇 개가 나뉘어요. 첫 번째 그룹은 기능장 자격증이 있고 진짜 실력도 엄청 좋고 그냥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정규직 킹정이지 그냥.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2년 같이 일했는데 이제 인맥으로 이렇게 픽업된 애들은 회사에서 나쁜 소문이 도는데 또 이걸 그러니까 이런 뜬 소문이 도니까 와가지고 이제 하청으로 맨날 가끔씩 음료수 사서 와가지고 미안하다 근데 뭐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평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완생을 이룬 친구들은 있으나 대개 못 이루고 끝납니다. 그리고 하청 호봉을 전부 인정받기 때문에 연봉이 5,000으로 시작하거든요. 저희는 아직도 2,600인데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에요 어찌 보면은. 근데 승자가 모두 되고 싶어하고 연봉 5,000이라는 게 창원에서 이제 계급이 바뀐 거거든요. 계급의 역전을 타거든요. 연봉 5,000 서울에서는 조금 뭔가 그렇게까지 확 대단한 거는 아닌데 고연봉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진짜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액수의 연봉인 거죠. 네. 뭐 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요. 제가 잘 모르는 세계면서 아는 세계이기도 해서. 왜냐하면은 저도 제 주변에도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거를 배워서 하려다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저로서도 그냥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인쇄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슬슬 오히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쇄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현실을 계속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제조업 현장에서 조금 나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비정규직 친구들을 어릴 때 쓰고 버리는 느낌으로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릴 마지노선이나 이런 게 있는지. 어릴 때 쓰고 버리는 경우가 있죠. 대기업 하청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 하청들은 어린 친구 아니면 안 받습니다.
왜냐? 나이 들면은 사람들이 더 그거 영리해지거든요. 나이 들면은 보통 이 바닥을 알게 됩니다. 이 바닥을 알면은 그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린 게 좋지만 문제는 숙련입니다. 숙련된 숙련공을 원하는데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숙련공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현장은 그래가지고 지금도 겁나 늙어가고 있고 심지어 신입이 유입이 안 돼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한데요, 지금. 대우조선이 되게 얄궂은 게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서 올려줄 수가 없어요. 올려주고 싶어도. 왜냐면은 이제 한화가 인수를 해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수주를 막 받았거든요. 배에 엄청 많이 쌓여 있어,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그동안 적자는요. 그래가지고 게다가 철값은 졸라 오르고 막 이런 식인데 그래가지고 당장 못 주고 이 배가 나가야 이제 돈을 받고 월급을 줄 수 있는데 대우조선이 세금을 이미 8조를 먹었어요. 8조를 먹어버렸는데 얘네들 배 팔리면은 이제 돈 들어오니까 좀 국민들 세금을 더 넣자 이러면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폭동 일어날걸?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이 올려주기 어려운데 이제 그래서 현장에 숙련공들은 다 빠진데 배는 그냥 진짜 까고 말해가지고 숙련공 싸움이에요. 그냥 숙련공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져요. 아예 숙련공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숙련공이 다 빠져나가요. 뭐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드럽고 치사해도 나가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숙련공이 다 유출되니까 품질 저하는 물론이고 납기일은 더 지연돼요. 납기일은 더 지연되고 막 기술교육원에서 원래 신입을 수급했는데 잘 나갔을 때 대우조선이 한 2008년 때 특히 기술교육원이 11대 1이었던 경쟁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리먼 사태 때 난리 났었잖아요. 전부 다. 조선업은 그때도 흑자였어요. 그것도 엄청 흑자.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랬던데 이제 계속 미달나요. 인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후의 방법을 써야죠. 외국인 노동자. 근데 외노자를 데려오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외노자는 뭐 머리가 없나요? 네트워크 다 있어요 요즘. 걔네들 머리 졸라 좋아요. 조금 일하다가 가버려요. 평택 이런 데로. 그리고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 말뚝을 받고 한국의 산업역군이 되려는 그 훌륭한 젊은이들은 취업 비자 만료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했죠. 숙련공 싸움이라고. 5년 정도 하고 가버리는데 조선업은 한 10년 숙련쯤 돼야 이제 뭔가 제대로 숙련공 대우를 하고 뭔가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다 안 되는 겁니다. 조선소는 그래서 겁나 위험하고 지금 이렇게 제조업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1부, 2부, 3부는 그 작가님이 직접 나누셨던 건가요? 1부, 2부, 3부를 나눠놓은 거는 제가 맞는데요. 네. 편집자가 손댔죠, 당연히. 아. 사실 이거 책이 편집자가 다 만든 거예요. 부끄럽지만 초고 보면은 네. 얼굴이 화끈해져. 아니 이런 걸 내가 내려고 했나? 이제 네. 편집자의 손을 많이 거쳐서 이제 네네네. 구성이 되었었고. 사랑합니다, 김봉곤 편집자님. 아, 네. 네. 되게 개인적인 면을 쓰는데 되게 거리낌 없으신 것 같다라는. 아, 이게 그렇죠. 처음에는 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심리적 장벽이 없지는 않은데 제가 뭐 기본적으로 좀 둔감한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 내가 그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지로 태어났나? 뭐 태어나고 보니까 그지였는데 대충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네, 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도 있고 뭐 어때요? 이거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죽나? 뭐. 네, 그냥 그 정도. 네,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책을 읽다 보면요, 서술하는 부분이랑 대화를 옮겨놓은 부분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투리 사용도 있겠지만 서술하시는 분의 썼던 단어들이 되려 저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낯설어서 저는 사전을 찾아보고 저장을 해놓은 단어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단어들이 앞서 말씀하신 편집자의 이제 뭐 손질이었는지 아니면은 평소에 글을 쓰실 때에도 좀 어려운 이런 낯선 단어들을 많이 쓰신다면 책을 읽으시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책을 읽으셨다면 어떤 종류의 책들을 읽어오셨길래 이렇게 낯설고 어렵고 오래된 단어들을 쓰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 서술 부분 말인가요? 혹시 어떤 단어를 찾아보셨는지 몇 개 예시를 들어주시면. 화하다, 각다분하다, 휘휘하다 이런 단어들을 쓰셨던데 굉장히 낯설면서도 좀 멋있기도 하고. 낯선 순우리말이 책에 좀 네. 많이 나왔던 건가요? 아, 그거요? 네.
작가들은 모두 홍대병이 있어요. 예.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멋있는 작은 글을 홍대가 쓰겠다. 있어. 뭐 경상도에 있든 전라도에 있든 어디든 홍대는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간지나게 쓰고 싶다는 욕구를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많이 하필이면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갖다 쓰는 건데, 이런 건 뭐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니고 평소에 단어를 많이 써둬요. 저 같은 경우 단어를 엄청 많이 까먹거든요. 제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진짜 얼마나 심하냐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회사에서 제가 단어를 다 설명 못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스피드 퀴즈 하듯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을 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본 모습을 맞은편에서 보여주는 도구를 뭐라고 하죠? 거울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진짜 설명 더럽게 잘하는데 또. 아무튼 그런 식인데 제가 단어를 너무 잘 까먹다 보니까 아예 그냥 비슷한 것들을 싸그리 외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잘못되더라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그래서 다 순우리말 같은 것들을 다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문장들이 들어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내 마음속 홍대가 해냈어. 네. 저희가 부산, 경남, 울산 쪽이 제조업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셨던 것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제조업이 지금 약간 많이 죽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래도 지금도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거 위에 그냥 서울로 올라가서 제조업을 포기하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제조업 자체를 포기하다면 제조업에 쓰이는 그 몸 쓰는 역량 어디든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뿌리박고 못하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 생겼죠. 예전에는 한 지역에 정주를 하면서 고소득을 노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겁나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이러는데 그 삶이 나쁘지 않다면 자기 기술로 먹고 살려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지만은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이게 선진국이 어쩔 수 없이 중부가 가치 산업이거든요. 제조업은 서비스업이 저부가 가치 산업이고, 근데 중부가 가치 산업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그 세계랑 같이 맞서 싸워야 됩니다.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이미 많이 뺏긴 것들도 있고, 중국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근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안 뺏긴 그거 중 하나거든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넘버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회사들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에게 돈을 못 주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이 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약간 3단 콤보인데, 대우조선이 3단 콤보고 나머지는 2단 콤보인데, 배가 어쨌든 간에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 수주를 한 번에 쑥 받고 한 번에 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른 사업을 벌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적게 일하면서 그거 할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일을 벌인 거예요. 뭐냐? 플랜트 산업이라고 있어요. 그 플랜트,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기름 뽑아내는 기계거든요. 기름 뽑아내는 기계인데, 여기 우리가 배도 잘 만드니까 이것도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한 오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배는 배 안을 모두 잘 비울수록, 그러니까 배 안을 비워놓을수록 좋은 그 조선 기술이에요. 대한민국 이건 탑이에요. 해양 플랜트가 정반대입니다. 안을 채워 넣어야 돼요. 택배 그거 차 보면은 저게 다 실려 싶을 정도로 막 오밀조밀하게 해놓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양 엔지니어들 막 연봉 한 5억, 6억씩 갖다 박아가면서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는데, 자,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휘발유 값이 왕창 내려앉아 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거기였는데 하필 조선소 비수기였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근데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은 적자가 났는데 대우조선은 아직도 흑자가 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였지? 8월에 밝혀지죠. 분식회계.
그래서 분식회계까지 되면 대우조선 나락을 타버렸고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제조업이 이렇게 그나마 조선소는 어떻게 살려볼 여지가 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쉽게 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나머지 제조업들은 더 힘든 거죠. 저는 제조업 하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각오를 하라는 것, 한 곳에 정주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 제대로 돈을 벌려면. 그러면은 이제 슬슬 질문 없으시면 뒤풀이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 뭐 따로 어디 안 가시면 옆에 바로 의자 들고 가시면 되거든요.